본격적으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요거 그 춘추 전국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관점 속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혼란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춘추 5패를 얘기하면서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소나라 장왕, 우리나라에서 협령, 우리나라 부천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송나라 양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일단 그 책에는 나와 있는데 봉고시대가 어떻게 있냐면은 왕이 주나라 왕 한 명 있습니다. 전체 이 천하에 이를 우리는 천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라고 하고 천자. 하늘의 아들 하나예요. 그럼 제나라 황공이든 진나라 문공이든 이들을 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 제후들입니다. 제후는 보통 공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문을 읽다 보면은 노나라 애공이 얘기했다, 석공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가 대부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후국이 대부한테 딱 나눠준다. 이들까지가 자기들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밑에 사계급이 있습니다. 얘들은 요즘으로 치면 관료 같은 거예요. 실무를 받아가지고 녹봉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가 민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에요. 인민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논어 테스트를 읽어보면요, 인이 나오고 민이 나와요. 공자가 바로 민을 인의 영역으로 올리려고 시도를 했던 자예요. 실제 테스트를 읽어보면. 이 이전까지 봉고시대 이때까지 민은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민자의 각골문을 보면은요, 이게 애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서 진 자들은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가 힘이, 우리 로마의 스파르타쿠스 반란 알죠? 노예들이 막 그 농사지으면서 힘세지면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팔다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 이를 해야 되니까 한쪽 눈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민자의 어머니입니다. 이때 이 민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신분제가 도묘되면서 역설이죠. 이 신분도 도묘되고 이것도 도묘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맹자 얘기를 더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얘는 왕이에요? 초나라는 춘추시대인데 얘들은 다 공인데, 초나라는 중국 땅에 있으면은 이 초나라 혹시 그 구론의 초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초나라는 지역적으로도 이 서천왕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나라는 여기, 월라는 여기. 월라는 여기 어디냐면 상주, 소주 여기 있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중원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코딱지만 한데요. 전체 지금 현재 중국보다도.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중국의 역사는 여기 역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한나라는 어디였죠? 요만큼입니다. 이 북쪽에 한나라 초기에 유관이, 그 한 무제라는 전성기 이전까지는 이 위에 흉노적, 선비적한테 얼마나 지금 그 핍박을 당했는데요. 이 선비적, 흉노적 역사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한나라의 관점 속에서 한나라가 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회유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힘이 안 되면 회유했다. 힘이 좀 세지면 정복했다. 이딴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청나라는 중국의 역사인가요? 중국에 보면 오랑캐의 청나라입니다. 그러면 중국 전체를 봤을 때 과연 한족의 역사는 얼마큼인가? 얼마큼 그것이 왜곡된 것인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춘추 5패 중에서 이 나라 제후국들이 이 중원의 입장에서는 거의 반 오랑캐들입니다. 나중에 이 중원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진나라? 진나라는 책에도 썼지만은 이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기면서 요 힘의 공백지대를
이 주나라에서 이 진나라 그 야만족 세력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때부터 힘을 결집해서 진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들도 거의 반무관계예요. 이런 역사만 보더라도 실제 뭐라고 얘기를 해? 순수한 한족과 오랑캐들과 이게 얼마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폼페이가 이게 장벽 뭐라고 하죠? 묻혔잖아요. 발굴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벽에 이런 얘기 있대요. 요즘 새끼들 못 쓰겠다. 정말 요즘 애들 정말 못 쓰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당대의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이 항상 못쓴 놈들이에요. 기존의 질서에 대해 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놈들이에요. 항상. 하지만 더 출주성시대 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유럽의 근대 같은 이 시대에는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 것과 새로운 것의 갈등이라고 공자가 살았던 이 시대, 그 갈등을 표현한 대목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한 거예요. 제아라는 공자의 제자가 있는데 3년 지상이 기이구이로다. 이때 당시에는 3년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낸다. 상리를 치른단 말이야. 3년상. 조선시대에 그랬죠. 너무 길지 않습니까? 군자 3년을 불이 내면 예필 양하고 3년을 불이 낙이면 낙필 풍하나니 그러니까는 3년 동안을 예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예와 악이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럼 예, 악이 분배되지 않겠느냐. 부곡이 기몰하고 신곡이 기승하며 찬수 개화하니.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의 곡식이 이미 다 사라지고 새로운 곡식이 자라나고, 찬수라는 것은 불씨예요, 불씨. 옛날에는 저도 이건 전해드린 얘기인데 우리 조선시대에서 그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1년에 어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히 의로소이다. 1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너무 깁니다. 1년은 어때요? 공자가 얘기합니다. 식부도하며 의부 금이 어여에 안와. 야, 쌀밥 먹고 비단옷 입으면 넌 편하냐? 맛있냐? 공자가 물어보지 않는데. 그리고 보통 제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하잖아요. 제아가 안 하나요? 근데 편한데요? 맛있는데요? 제아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 안즉 야 편하면 해 새끼야. 공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군자지 거상에 지불망하며 문앞불락하며 거처불안이라. 군자가 상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달지 않고 그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어디에 거쳐도 편하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곳인데 야 이 새끼 너 편하네? 가 이 새끼 하고 쫓았어요. 제아가 이제 좀 나갔습니다. 서로 갈등을 이렇게 나간 거예요. 공자가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와 여지 불이냐요? 야 저 새끼 참 불이나. 공감하는 마음이 없구나. 논리적이기만 하고 이해타산만 따지는 놈이고. 자, 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집에 하나니 사람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니 3년 지상은 천하진 통상년이 3년의 상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이치 때문에 천하가 함께 통한 그런 예인이 여야 요 3년지에 기부모 저 새끼는 부모의 부모 3년 동안 부모의 부모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읽으면 감당하지만 이 안에 내부를 보면 드라마가 되죠. 이 갈등이에요. 여러분은 공자 편 들래요? 아니면 제아 편 들래요? 1년 상지네요? 아니면 3년 상지네요? 3일 상지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최소 5일 상지였어요. 이제 3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녁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루밖에 문상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관점 속에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저는 3년상이 맞냐 기년상이 맞냐 아니고 이 시대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춘추시대 이전 왜 제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혼란된 시기에서 지금 왕이 저 외국에서 지금 나라를 쳐들어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이 3년상을 지내면서 그냥 정치에서 손을 떼고 있어. 이게 될 일이냐는 것이 제아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춘추시대, 전국시대 같은 혼란된 상황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륜의 도리를 다하는 3년지상을 지내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제가 이거를 인용한 것은 공자가 맞다, 제아가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이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어때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국회 원피스 입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원피스 입으면 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가치관의 충돌들이 일어나고 그 대표들의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상징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혼란된 시대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이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백성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공자는 두 가지 불가능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어떤 대안, 과제를 제시합니다.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온고의 지신은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공자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전해진 얘기인데 공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중 과제. 온고의 과제와 지신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고 한 것이 공자의 방법이었습니다. 온고라는 것은 뭐죠? 온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요리를 해먹으려면 따뜻하게 데워야 되죠. 술을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숙성을 시켜야 되죠. 그 과거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온고 상징이다 그러면 지신은 뭘까요?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 그 공자는 과거의 것을 회복한다는 하나의 과제와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다시 길을 연다는 그런 두 가지 이중 과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이런 말 하죠. 공자왈 맹자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술자리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야 우리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하면 뭐라고 그러죠? 야 공자왈 맹자왈 하지 마. 무슨 뜻이에요? 야 그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 공자는 고리타분한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중 과제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불가능성이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무언가 길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일을 왜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얘기할 수 있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시면 되겠지만 공자의 어떤 윤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온고의 지신에 대한 말을 세술과 세술을 세부대에라는 속담을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자, 세술을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하죠? 야, 과거의 것을 다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라고 할 때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대는 아무 부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술은 아무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 것이라고 담는 게 아니고 술을 담을 수 있는 부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에 낡은 부대가 있는데 이게 좀 낡았고 약간 술을 부패시키기도 하고 구멍도 나고 그랬어요. 대체해야 되죠. 네? 그런데 스테인레스 가지고 하면 될까요? 또는 쇠 그릇 가지고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술을 담을 수 있는, 술을 숙성시키고 보관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풍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 부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새 부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러한 술을 담는 부대를 잊어버려요.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무언가 분명히 과거의 전통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에 새로운 어떤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시대인 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가 수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고 유지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확장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는. 이것이 공자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온고로 본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지?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과거에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재를 변형을 할 수 있지? 이것이 공자가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공자는 어떻게 해서 온고의 지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첫 번째는 배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인용을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공자는 제가 지금 인용한 거 말고라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공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제자들도 평가를 하고 제자들은 평가라기보다는 공자를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제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근데 공자는 자기에 대한 칭찬, 자기에 대한 어떤 높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을 다 사절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자는 성자구나, 뛰어난 분이구나, 재주가 많고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사양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중요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한 번을 해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인일능지 기백지 인십능지 기천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중요해. 공자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번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나는 100번 해야 돼. 난 느린 사람이야. 공자가. 다른 사람이 10번 하면 나는 1000번을 해야 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나는 뒤처지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보통 호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왈 십실지읍의 필류 충신여 구자원이여 이와 불여 굳이 호함이 아니라 십실지읍이라는 것은 실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10가구가 있는 마을에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 어떤 작은 마을에 반드시 나만큼 충신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시간 관계상 충과 신에 대한 얘기는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충은 타자를 하면 중심이에요. 맹자는 이 충을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진심. 신은 무엇이죠? 사람인자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을 믿는다는 건 뭐죠? 계약을,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믿는 게 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한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의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자는 이제 충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조그마한 마을에도 나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학에 대해서는 나만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호학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라고 얘기합니다. 호학은 일자 그대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배움이 무엇일까요? 자기는 성자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배움에 있어서는 난 배움을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라고 공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배움은 무엇인가? 자, 논어를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그럼 어떻게 시작하죠, 논어가? 처음에? 하길시습지. 네. 하길시습지면 무력멸화. 네. 그 다음이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무력낙화. 그리고 인부지불운이면 무력동자화. 그 하기 편 1장, 요 세 구절, 요거를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소노노라고 얘기해요. 작은 노노 전체의 어떤 그 뜻하고자 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노노 전체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이할 시간은 없고 그 중에서 첫 구절 학이 시집지면 무력열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학이 시습 지면 무력열과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말씀 설로도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이거 이제 기쁠열 요거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움과 반복과 기쁨 이것이 학이 시집지면 무력열과의 키워드입니다. 자, 배우고 때때로 기분 기쁘지 아니하나요? 기쁘세요? 박수님 기쁘세요? 언제부터 기뻤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기뻤어요? 대학교 때 기뻤어요? 언제 기뻐요? 그 차이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갑자기 또 심술이 나네요. 문제를 한번 제기해봐야겠네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기뻐.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게 뭐죠? 수단론중이에요. 좋아하는 건 기쁜 일을 하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좋아하냐? 이게 왜 좋냐?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공자는 왜 이게 기쁘다고 하는지. 너 기뻐야 한다고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하나. 거기서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공자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추측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학을 모방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원래 모방이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인간은 모방의 동물입니다. 인간만 그럴까요? 모든 생명은 모방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구가해 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모방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브리엘 타르드라는 그렇게 주류적인 그 사회학자는 아닌데 이 사람은 뭐까지 얘기하면 생명뿐만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연못에 돌을 던져요. 어떻게 파장이 일어나죠. 그것도 모방입니다. 빛의 진행도 모방이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인간이 모방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워나간다는 건 다 인정하시죠? 그렇잖아요. 모방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내가 아무 생각 없잖아요? 오리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처음 보는 그 생명을 보고 엄밀하고 저한테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비슷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으면요, 여러분도 홈쇼핑 보잖아요? 무조건 사고 싶어요. 그 현빈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요, 무조건 따라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요즘 자녀분들이 그리고 아이돌 따라한다는 거 욕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써봤자 얼마 안 써. 어른들은 얼마큼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방을 통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떤 증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라는 문제.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딴 거 모방하지 말고 홈쇼핑이나 드라마 모방하지 말고 공자하고 소크라테스 모방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이들은 어떻게 살았기? 자, 근데 모방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숲을 저는 반복으로 보는 거예요, 반복.
주자가 이 습에 대해 가지고 그 논어 집주에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새가 날개짓을 하는 형상으로 습을 풀이를 합니다. 새는 처음에 막 어미고 받아먹고 살다가 딱 때가 되면 그냥 날아갈까요? 보이는 건 그렇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어미가 날아가는 모습,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모방을 하고 그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아갑니다. 그것을 주자가 형상화한 겁니다. 자전거의 예를 들었어요. 학습의 예를.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 있나요? 탈 줄 아시죠? 태어나면서 자전거를 탈 줄 아셨던 분? 없죠. 누군가한테 배웠잖아요. 그럼 한번 그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은 글쎄 난 자연스럽게 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형제의 누군가가 됐든 아니면 나이 많은 동네 형 누나가 됐든 누군가가 가르쳐줬겠죠.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자전거는 이런 곳이고 거기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야 해봐. 그게 모방이에요. 나한테 자전거를 가르쳐준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따라하는 겁니다. 말을 따라하든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든 그러다가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타게 됐죠. 그럼 자전거 타고 나면 어때요? 기쁘죠. 이 기쁨은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나, 이전의 나가 지금의 나로 변신을 한 겁니다. 여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하나 얻고 아니면 남들한테 잘난 체 할 수 있는 지식을 하나 얻고 아니면 야 나는 논어 학위편 1장을 외워 과시하고 이런 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나와 달라진 나가 됐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아지야.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한탄을 해. 네. 그랬더니 자공이 그 공자의 제자 중에서 중요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자공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스승님? 제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을 훌륭하게 여기는데 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불원천불의.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이것이에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움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 뭐냐면 하하기 상달이라고 얘기해요. 하하기 상달. 직역을 얘기한 거죠. 아래에서 배워서 위에 도달하고 라는 뜻이에요. 요게 전 요거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무슨 뜻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다른 해설서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근데 지금은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봅니다. 공자의 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서. 자, 상하에 대해 가지고 그 주역의 대사전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이 상자, 위지 도. 형이 하자, 위지 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서양의 어떤 그 철학 중에서 형이 사각 뭐 이런 얘기 들어있어요. 형이 사각.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형이 상하게 된 얘기는 나중에 우리 뒤로 미루고. 자, 형태가 이루어진 그 위를 도라고 하고 형태가 이루어진 그 밑을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애매모호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다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을 보이지 않는다. 하를 보인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형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형성되어 있는 것은 상과 하가 동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요거밖에 없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유전자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만 있나요? 아니죠. 부모님의 생, 또는 그 생명의 역사, 우주의 온 역사가 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이런 구체적인 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그것이 상과 하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하학이 상대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의 모방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자가 얘기하는 학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한번 자전거 타는 거 볼까요?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보이는 것만 따라하고 여러분 자전거 못 탑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작을 들뜨는 경우가 어때요? 잘 타는 형이 막 하면서 야 타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봤는데 잘 넘어져 버려. 야 이 새끼 좀 제대로 해봐. 형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상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단은 그냥 도달할 수 없어요. 하학을 통해서만 도달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방을 하고 반복하면 도달하죠. 반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들레즈의 철학에서 조금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 기계적인 반복이 있습니다. 똑같은式라 하더라도 반복이라 하더라도 기계적인 반복. 설명 안 해도 대충 알겠죠? 기계적인 반복이 어떤 것인지.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찰리 채플린의 다른 여러 가지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모던 타임즈는 아주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죠. 거기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찰리 채플린이 나사를 돌리는 일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지나가면 조용, 지나가면 조용, 지나가면 조용 계속.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옆에서 누가 교대하는 사람이 왔어요. 너 밥 먹어 하다가 이 사람이 가슴을 조이고 단추를 조이고 물론 이제 풍자죠. 하지만 이 기계적인 방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기계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무료하고 권태를 느끼는 것은 뭘까요? 대부분 기계적인 반복을 경험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는, 모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창의력은요. 예전에 제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했냐면 창의력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수면 아래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과거의 축적을 통해 가지고 새로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의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창의적인 반복이라고 짓는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끊임없는 반복이 누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 튀어나옵니다. 이거를 어떤 심리 철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창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창발. 연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창발 또는 창조를 이뤄내는 그런 창조적인 방법과 기계적인 방법을 찾아낸 무엇일까요? 창의적인 방법은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차이. 근데 이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뭐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악기를 배우든 노래를 하든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 운동을 하든 수영을 하든 해보세요. 일주일 하면 뭐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뛰어난 천재가 아니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한 달 한다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학이 상달이고 그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는 배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자전거 타는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단편적인 학습의 과정을 얘기했는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학습의 과정, 우리 공자가 얘기하는 학습은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좀
좀 더 다른 차원의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 현대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이런 것, 진화, 어떤 심리학 이런 것들 연관시켜가지고 나는 좀 해석을 해본 거예요. 학습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자의 이 학습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근데 또 그 쉽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항상 무슨 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이 멀리 있느냐, 내가 인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내 곁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노자 같은 경우에도 오온 심이지 심이행, 내가 하는 말은 도는 알아듣기 쉽고 행동하기 쉽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전거 타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변화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생존했잖아요. 그것은 알게 모르게 이런 학습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공자에게 학습이 쉽다고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렵다고만 할 수 있는가?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우면서 쉬운 길입니다. 왜 어렵고 쉬울까요? 이 얘기를 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잘못된 얘기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 했나요, 지금까지? 알아듣는 게 어려웠나요? 아니죠. 쉽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왜 공자의 이 얘기는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서고국을 방문하고 현자들의 얘기 중에서 배고프면 밥 먹어라,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알아서 얘기 안 해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얘기들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는 얘기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얘기예요. 왜? 분명히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다른 현인들의 얘기들은 찬찬히 이치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얘기이고,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나아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저기 무슨 먹방 같은 거 하면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가? 왜 그럴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의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본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본성. 이 본성이라는 것은 동서양의 고대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따라가기는 어렵고 제 나름대로 여기에 진화라는 어떤 개념을 조금 도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혹시 그 진화라는 어떤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은 없죠? 이거는 거의 정설이니까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우리 구성하고 있는 것. 하지만 물론 강론에 들어가면 진화에 대해 여러 가지 약간의 미세한 이론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신석기 문명 얘기했죠? 이것을 보통 이제 10,000년 또는 10,000년 또는 12,000년 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전까지는 구석기 문명 또는 그 이전까지 인류 이전에 어떤 우리도 그 조상들의 생명이 있었겠죠. 그럼 요 시기부터 해서 우리는 보통 문명이라는 걸 건설합니다. 이 이전까지 어떤 무리를 지어 사는 삶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아주 세부적인 어떤 미세한 차이는 이제 각설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요 시기 동안에 형성돼 있어요. 본성이. 이 시기 동안에 우리의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똥을 맛있게 먹는 분은 없죠? 아무리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똥이 더러우니까 안 먹지. 맞나요? 똥을 더럽게 느끼는 생명과 똥을 더럽지 않게 느끼는 생명 중에 어떤 생명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똥을 안 먹게 진화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먹게 진화했기 때문에 똥을 더럽게 여기는 것 뿐이에요.
똥이 본질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이러한 공통된 본성을 가지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 신석기 문명 이후에 문명이라는 것, 이 이후에 사회의 어떤 삶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의 표현에 의하면 과거에는 적응 기제였는데 어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삶에서는 비적응 기제가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몸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 사회 성인병의 가장 그 중요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비만, 또 스트레스. 그렇죠? 아마 요즘 뭐 나이 때 병원에 가면은 다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살 빼라. 대부분 이런 얘기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요? 왜 먹으면 살이 찌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신기하게 안 먹어도 살찌는 분도 있고, 왜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본성을 가지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문명사회 이전에 비만과 스트레스는 적응 기제였을지 몰라요.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기제일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스트레스 반응은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한 기능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키고 단기적인 생존에 유리한 기능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 복잡한 호르몬 작용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어떤 생식 기능, 그리고 뭐 소화 기능 이런 걸 축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근육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적인 어떤 그 반응을 하게 이제 뇌가 활성화돼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막 가리 가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소화를 시켜야 될까요? 갑자기 어제 헤어진 그 아리따운 그 암컷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저 호랑이가 한 달 전에 본 호랑이일까? 이거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기능을 정지하고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이 다리와 몸에 집중시켜서 도망가야 되죠.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때는 기껏해 10분도 안 돼요. 왜? 잡아먹혔거나 도망갔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과거의 스트레스 반응은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집안에는 호랑이가, 직장에는 늑대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만드성 스트레스. 네? 과거에는 적응 기제였는데 지금은 비적응 기제가 된 겁니다. 비만은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 가급적이면 이 살을 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 빼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네?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때만 그랬을까요? 천만에 이 신석기 문명 이후에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불과 몇십 년이에요. 그럼 우리는 굶는 데는 이골이 났습니다. 굶는 데는. 과식은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비만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실컷 처먹고 나면 언제 더 먹을지 몰라.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돼요. 어디에? 손에 저장할 수 없어요. 발에 저장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에? 백대지에, 허벅지에, 팔뚝에 저장하는 거예요. 적응 기제죠? 이것이 비적응 기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다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비만과 스트레스, 몸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투의 예를 들어볼까요? 질투? 이 질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드라마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래요? 이 질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헷갈리죠? 질투에 대한 어떤 우리 전통의 가장 그 오래된 그 가사가 있습니다. 처형과. 아시죠? 어딘가 갔다 왔더니 발이 네 개네. 누구 발이냐? 내 발이냐 아니냐? 처형과.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자, 근데 질투도 정기제였어요. 왜? 자, 여러분들 자녀가 있었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제 아내의 애라는 걸 100% 확신합니다. 나오는 걸 봤으니까. 근데 제 애라는 것은 100% 확신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의심한다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래도 의심되면 어떻게 하죠? 친자 확인해요. 언제부턴가.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내물꽃 피부를 보셨어요? 발가락에 닮았다. 위안을 받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결혼 제도라는 어떤 것이 있는 상황에도 그런데 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자, 한 개체가 진화를 해나가는 동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과 생기.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생존과 번식이에요. 번식을 해야 돼요. 번식이라는 건 뭐죠? 내 새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내 새끼를 번식시켜야 돼요. 내 유전자를. 그런데 한 무리에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데 어떤 수컷은 나와 관계를 맺은 암컷이 다른 수컷한테 꼬리를 표현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꼬리를 치더라도 그래 알아서 해라고 하는 수컷이 있어요. 질투라는 감정이 별로 없는 수컷이 있어. 또 어떤 수컷은 나랑 관계 맺은 암컷이 고개만 돌려도 이 막 두드려 패고 자, 어떤 씨가 어떤 유전자가 번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과거에는 적응 기제의 감정이 지금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이런 그 광고 기억나세요? 남들이 다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좀 히트를 친 광고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자, 한 무리가 사냥을 가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30명의 무리가 길을 떠납니다.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지도가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달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거는 몰라요.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여기에 25명 일로 가려고 그래. 4명이 일로 간대. 어디를 선택하는 게 생존 확률이 높을까요? 이 25명이 당연하죠. 내가 이미 가본 길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우리는 무리에 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재 문명사회는 어때요? 이미 가본 놈의 새끼가 사기를 칠 수도 있죠. 이런 속성을 이용해 처먹는 것들이 있죠. 홈쇼핑 광고, 마케팅, 이거 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자가 얘기하는 학습이 됐든, 불교가 얘기하는 수행이 됐든, 아니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어떤 회심이 됐든, 이런 건 뭘까요? 이러한 저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비적응 기제가 된 본성을 수련과 수행과 학습을 통해서 변화시켜라는 명령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적응 기제가 지금도 적응 기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맹자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인의 예지 같은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등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마음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강화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변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확신이 되는 것이.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응기제와 비적응기제에 관련된 얘기들을 억지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노브에 있는 얘기 중에서. 유관부패라는 말이에요. 유관부패? 유관부패라는 것은 6가지의 말과 6가지의 태단. 제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예요. 공자가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유관부패에 들어갑니다. 6가지의 어떤 인간의 성품과
성품과 그것이 배우지 않았을 때 폐단을 알고 있느냐. 그때 공자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사람이 호인불호하기만 기패하고 인을 좋아하는데, 인하기를 좋아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호학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6가지를 얘기해요. 시간 관계상 뒤에 거는 읽기만 하고 깊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는 걸 좋아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방탕하고, 믿음을 좋아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그 폐단은 해칠적입니다. 나와 남을 해치고. 그렇죠? 맹신. 이데올로기의 맹신이든 종교의 맹신이든, 그렇죠? 호지 불호하기만 다르길 좋아해.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그 폐는 목을 조르면 탁탁합니다. 이런 사람 있죠? 원칙만 따지고. 호용불호하고 용맹을 좋아하지만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난리를 일으킵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4.19 이후에 난리를 일으킨 분도 있고, 80년에도 그런 분이 있고. 호강불호하기는 강직함을 좋아하지만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발광하는 것이다. 난잡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빼고 인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 지, 신, 직, 용, 강, 다 공자가 다른 여러 가지 구절들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공부지에 살아가는. 근데 인을 좋아해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인을 좋아하지만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폐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에 대한 그럼 인에 대해서는 잠깐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인은 타자를 하면 상하민자에 두 기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한테 인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인하다는 건 타자에게 인하는 겁니다. 타자. 저는 이거를 뭘로 푸냐면 공감하는 마음으로 푸는 이거를 저 혼자 푸는 게 아니고 맹자라는 사람이 이 인의 씨앗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인의 씨앗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해요. 참 측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측은이 무슨 뜻이죠? 다 아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인의 감정은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기쁘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하다고 하는 건 뭐죠? 타자의 고통에, 타자의 아픔에 공감,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인한 거예요. 그럼 불인이라는 건 뭘까요? 인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불인은 한의학에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한의학에 불인은 마비입니다. 마비. 한의학에 나오는 말인데,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불인한 사회라고 한다. 자, 만약에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 애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수영장 가다가 죽었어. 그래. 그리고 나 일상을 살아.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제가 어디 감옥에 갈 일이 있나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불인한 것입니까? 내가 실제 거기에 책임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러한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을 때는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육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잃은 것이 바로 불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인에 대한 생각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당연히 공자는 인해야 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호인불호하기면 거기에 배움이 없으면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10여 년, 20년 꽤 오래전만 하더라도 재벌 총수들이 가끔 가다가 검찰에 출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출두하기 전에는 그렇게 정정했던 양반들이 검찰에 나올 때는 마스크 쓰고 휠체어를 쓰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에 대해 가지고 자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저기 폐지를 주는 할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부모도 없이 참 불쌍하게 컸는데 찍어줘야지. 아픈 거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아요. 그럼 공자가 왜 허각을 해야 되느냐? 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움이 있어야 되느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 인한 마음은요,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무리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구석기 문명 이후부터는 한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나도 그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불행을 겪었을 때 나도 겪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에게 상부상조를 하게 되는 결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고통을 가장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는 거의 없었어요. 내가 남한테 좀 얻어먹겠다고 갑자기 내 발을 부러뜨리거나 손을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진화된 마음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만 진화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 고통인지 고통을 가장하는 마음인지 분별하는 마음은 진화되지 않았어요. 왜? 소위 말하는 문명이라는 이 시기에 이제는 실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통을 가장함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도 보세요. 엄청나게 많잖아. 제가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대학교 때 학생회관 앞에 보면은 항상 거기서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돈이 없더라도 가끔 가다가 그래도 우리가 사드려야 해가지고 조금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가끔씩 그 김밥을 사서 먹긴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좀 해지고 늦게, 보통은 이제 그때는 해지기 전에 학교를 떠나거든요. 술 마시러.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좀 늦게 떠났는데 그 할머니가 가시는데 그랜저를 타고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그때 거기서 이 다라이에다가 김밥을 해서 파는데 나는 어떤 상상을 할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죠. 집이 어렵고 누군가를 이렇게 부양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단적인 예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복잡한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본성들, 인이 됐든 용이 됐든 믿음이 됐든 이런 중요한 본성들도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는 배움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으면 해단이 있을 수 있다고